여러분들도 각자 자기소개를 했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이제 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는 1970년대 초에 프랑스 유학을 갔어요. 그 당시에는 대개 다 미국 유학을 갔고 프랑스 유학을 간 사람들이 별로 없던 시절입니다. 그때 프랑스 전체의 한국 학생 숫자가 60명 정도 됐던 아주 오래된 이제 세월인데, 그때 프랑스 유학을 간 내 목적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지만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특히 분배하고 복지를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갔어요.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사회자가 들어가면 우리 사회에서는 참 그야말로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거. 요새는 뭐 아무 문제가 되지도 않고, 또 유럽의 사회주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게 부르주아 사상이기 때문에 다 지식인들, 자세한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이 좌파, 심지어는 빨갱이, 이건 종류가 아주 다른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귀국을 해가지고 외교부, 당시에는 외무부라고 그랬는데 외무부에 제가 들어가가지고 주로 유럽, 아프리카, 중동 이런 걸 전문화하고, 또 제가 프랑스어를 거의 모국어 같이 하기 때문에 파리에만 4번을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파리에 산 게 통틀면 18년 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국에 3년 8개월, 보스턴에 3년 8개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중동에 각각 2년씩 이렇게 근무를 했어요. 본부에서는 주로 제가 맡았던 일이 이 중동 부국장, 그 다음에 유럽 부국장, 그 다음에 유럽 국장, 이런 직함을 맡고, 공관장은 세네갈 대사, 보스턴 청령사, 그리고 모로코 대사를 끝으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사립대학 2군데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어째서 관심이 있느냐. 이게 사실은 제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번째까지 3번째 책을 쓰는데, 첫 번째는 1999년, 두 번째는 제가 미국에서 보스턴 총영사를 할 때 2002년,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쓰는데, 먼저 두 번 쓸 때는 제가 이 외교관이라는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국제사회에서 유대인 문제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그야말로 내 신상이 안 좋은 건 말할 것도 없고, 하여간 참 분란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현직에서 쓸 때는 굉장히 조심을 했다가, 이번에는 그 당시에 못 썼던 거 플러스 새로운 아이템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좀 분량이 많기는 하지만은 이번에 내게 됐습니다. 유대인을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뭐냐면 바로 파리 유학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프랑스 정부의 장학금을 받아 가긴 했는데, 프랑스는 파리는 묘하게 되어 있는 것이 파리 시내에 신축 건물을 짓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참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건데, 왜냐하면 파리 시내는 그게 문화재예요, 전부. 그래서 높은 건물, 우리 같이 끄덕하면 이렇게 높은 건물 짓는 게 허용이 안 돼요. 그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대단히 불편한 점이 뭐냐면 들어갈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도착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얻은 방이 어디냐면 지금 파리시청 뒤편에 있는 유대인 구역입니다. 그게. 근데 거기는 지역 자체는 고급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 많으니까 거기 가서 안 삽니다. 그 방이 거기가 우연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프랑스의 학생방이라는 건 참 우습습니다. 그 집이 6층짜리인데 6층 꼭대기에 이제 우리 학생방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값싼 방이니까 이제 그렇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천장에 창문이 옆으로 있는 게 아니라 위로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참 불편하기도 하고 가끔 또 새기도 하고, 말이 아름다운 파리지 학생 생활이 상당히 고생스러운 이제 그런 일면이 있는데, 그래 그 당시 우리 세대는 전부 그 유럽의 낭만주의에 빠졌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어려움이 상당한 기쁨으로 느끼고 우리가 유학을 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이 집을 나서면은 이 검은 옷에 검은 모자에 이렇게 검은 수염을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미국에 1년 산 적이 있었는데 우리 친척이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뭐 영어라도 배운다 그래가지고 잠깐 1년에 뉴욕에 한 1년 2개월을 산 적이 있는데 그때도 거기서 그런 사람을 봤어요. 근데 미국에 있을 때는 아주 어렸을 때니까 관심이 없다가 파리에 오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여기 있어서 그게 뭔가 했더니 그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옷을 입고 이렇게 따고 다니니까 이 수염 따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상 이건 유대인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이걸 히브리어 용어로 하시디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하시디스트 촌에서 그 사람을 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 호기심.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요. 매사에. 그래서 야 이건 한번 연구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처음에 연구할 때는 소수민족이라는 개념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소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더군다나 이 외교부에 근무하면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뉴욕에 출장을 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엔 총회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 유엔 총회 때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북한하고 표대결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게 85년 이후에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외교부에 들어간 74년부터 85년까지 약 10년간 그걸 했어요. 그때마다 뉴욕에 가면 그 사람들을 자꾸 보게 되고, 그래서 자료를 모으고, 또 파리에 있는 유대인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연구 가치가 있다. 한국 사람들도 좀 유대인을 알 필요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 상당히 민감한 소재지만 연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이 책을 그동안에 이제 3번 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순서대로 추려서 이 강연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 질문 답변 받는 건 참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필요합니다. 우리 생활에. 그 이유를 제가 유대인 교육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상 이 지적인 호기심을 갖는 게 좋습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가 끝나고 제가 강의가 끝났다고 그러고 이제부터 Q&A를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 저한테 해주시면 제가 아는 것 이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강연 순서는 제일 먼저 유대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누굴 유대인이라고 그러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 우리가 왜 유대인을 알아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전 세계에서 이제 가장 유대인의 권력이 강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미국의 유대 권력,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새가 이제 노벨상 철입니다. 유대인이 엄청나게 노벨상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노벨상. 그 다음에 5번째가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유대인이 명인들이 있었나,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나, 이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현세에서, 지금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유대인이 누군가, 이걸 거의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걸 좀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한국과 유대인과의 관계, 이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이 사료로 추려내면은 이게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과 유대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게 이제 결론 부분에 속하는 건데, 이 공통점도 많고 차이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점을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배울 거는 배우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게 이제 오늘 강연의 결론부에 이제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유대인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대인이 누구인가? 유대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게 쉽고도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뭐 여러분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유대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건 틀린 말입니다. 유대인은 지금 민족이 없습니다. 여기 개신교나 혹은 가톨릭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유대 민족이 존재한 거는 구약 성서 시절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모세. 그때는 이
유대 민족이라는 게 존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셈족입니다. 이 셈족은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유대인만 셈족이 아닙니다. 아랍 종족도 셈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은 소위 유대인은 이제 둘로 나누는데 하나가 아슈케나지라고 그래요. 원래 한 5개 종류로 분류를 하는데 크게 봐가지고 2개로 분류를 합니다. 아슈케나지하고 세파라드. 이건 세파라드라고 그래요. 보통 우리나라는 그렇게 이제 표준으로 쓰는데 아슈케나지가 여기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대인의 대종이 아슈케나지입니다. 이 세파라드라는 건 뭐냐면 아슈케나지는 이게 유럽에서 온 사람이에요. 특히 동부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아슈케나지고 세파라드라는 건 뭐냐면 원래는 이게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1492년에 스페인 왕실에서 이 유대인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북아프리카, 그 다음에 아랍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제일 많이 간 게 오늘날의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아, 리비아, 이집트, 그 다음에 이제 터키 그런 데서 이제 많이 가. 요걸 세파라드라고 그래요. 그럼 뭐가 다르느냐?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백인하고 똑같습니다. 이 코카사스 인종이에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하고 인상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아슈케나지는 민족적으로 이건 유대인이 아니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닌 2000여 년 동안 떠돌아다닌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혼혈이 된 게 이게 아슈케나지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민족 개념이 여기서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럼 남은 건 뭐냐? 유대교 하나입니다. 종교. 그래서 정체성을 얘기를 할 때는 이제는 민족이라는 건 없고 오로지 유대교인 이 종교만 이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순도, 그러니까 정체성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이게 목의 혈통입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반면에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그걸 판별하는 걸 누가 하냐면은 유대교의 목회자인 랍비라는 사람이 그걸 판별합니다. 근데 랍비는 내가 목회자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기능은 설교하는 기능이 아니에요, 원래. 이 유대인 공동체의 하나의 자문을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의 장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뭐 설명을 해드리면 이 사람이 하는 거는 유대인 간의 상사 분쟁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혼인 중매도 붙이고, 주례도 쓰고, 그러니까 모든 걸 관할해. 교육도 어드바이스 이 자문을 하고, 그러니까 만물 박사죠 이게.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판별을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요새 러시아 같은 데서 이스라엘의 정착촌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갑니다. 그 옛날엔 그걸 다 받았는데 그냥 요새는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이 랍비가 심사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DNA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진짜 유대인. 왜냐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이제 소위 경제적 이 망명자들인데 그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 랍비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정착을 할 수 있고 아니다 그러면 쫓아내고 이제 이런 상태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인데 이 영화야말로 유대인이 덜덜한 엄청나게 많습니다. 영화 감독, 배우, 제작자, 뭐 시나리오 작가, 하여간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이 있는데 그 중에도 이제 배우가 누가 있냐면 인디아나 존스에 나온 해리스 포드라는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겁니다. 연기도 보면 비교적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버지가 아일랜드 카톨릭이에요. 아일랜드가 원래 카톨릭이 많은 데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러시아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건 자동적으로 유대인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세대는 잘 모르는 배우인데 옛날에 명배우 중에 폴 뉴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흘러가는 영화 같은데 가끔 나오는데 이 폴 뉴만은 이 아버지가 유태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언론상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퓰리처상이라는 게 있어요. 퓰리처가 그 조셉 퓰리처라고 헝가리에서 온 유대인인데 그 사람도 아버지만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유대인 공동체에 여성적으로 참여를 하고 유대인의 교회당인 그걸 시나고그라고 불립니다. 그 시나고그에 때 맞춰서 나가고 그래서 랍비가 인정을 하면 그게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 아리송한 뭐 영화인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를 텐데 하나 아리송한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영화 배우 탐 크루즈가 있습니다. 탐 크루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왜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아예 유대 공동체하고 떨어져 살고 종교도 무슨 유사 종교예요. 그 종교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이언톨로지, 그 과학교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 사이언톨로지를 다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유대인한테 낳았지만은 유대인을 계산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상당히 이 정체성을 따지는데 이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사람의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이 유대인의 목의 중심성은 요 생활에 그대로 나와요. 유대 여성은 한국 여성과 같이 똑같습니다. 사력 있고 강인해요. 한국 여성 같이 강인한 사람들 없습니다. 지금 뭐 엊그저께 제가 이 외교부에 고시 봐가지고 들어온 이제 이 수련생들 제가 그 교육 과정을 이제 2과목을 하는데 가봤더니 금년에 40명이 외무고시를 봐서 들어왔는데 여성이 28명입니다. 그래서 외무고시만 그런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사법고시, 행정고시, 그 다음에 신문사의 언론고시까지 몽땅 다 여성이 50%가 다 넘어가요. 뭐 그런 현상이 그거 남자들이 이제 배가 아프든지 뭐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여성의 재주고 그 능력을 과거의 이조시대 때 주자학인이 성리학인이 들여다가 제도적으로 막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연속방송국들 보면 옛날에 왕실에서 왕이 고리가 됐을 때 왕을 지명하는 사람은 대비하고 대왕대비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의 실권을 여성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성이 갖고 있었다는 게 그게 그 내용이 없이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으니까 남자들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 고향이 충청도 공주라는 데인데 공주군 유구면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외딴 지역인데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 알겠지만은 시골에는 이 경제를 가름하는 게 뭐냐면 쌀띠주입니다. 그러면 쌀띠주의 그 열쇠를 누가 갖고 있느냐가 이게 그 경제권이에요. 그 누가 갖고 있냐면 할머니가 갖고 있어요. 나도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완전히 헛거고 할머니가 나한테 항상 용돈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보면 아버지 어머님이 특히 아버지가 집에서 바람권이 있는 사람 지금 거의 없습니다. 남자 40 넘으면 이건 완전히 시체예요. 이건 우리 여성들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똑같아요. 전 세계에서 여성이 결혼을 해도 혼전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한국 여성하고 유대인밖에 없습니다. 그 메이든 네임, 처녀성을 그대로 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냐면 유대 여성들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육을 어머니가 시킵니다. 예를 들면 애가 겨우 말귀를 알아듣는 2살 내지 3살 때 유대인 경전 중에 토라라는 게 있습니다. 유대인 경전이 2개가 있는데 유명한 게 토라하고 탈무드. 탈무드는 막 한국에서도 그 이름이 많이 알려졌지만 토라라는 걸 뭐냐면 이 구약 성서의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요 5개에서 지혜만 뽑아서 만든 게 이제 토라입니다. 그걸 애들이 듣건 말건 하여간 잘 때 그거를 낭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잠재의식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어머니가
3살경부터 하죠. 그래서 벌써 이 가정교육이 2살 내지 3살이면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이 셈족 유태인의 외모는 중동 지역 아랍 사람들하고 거의 같아요. 좀 검은틱틱하고. 저도 중동에서 2년 반을 근무를 하고 또 중동 지역을 자주 출장 다녀서 이제 그 사람들을 구분하는 걸 이제 잘 아는데, 그리고 이제 눈도 밤새고 머리도 이제 까맣고. 그런데 이 아슈케나지는 거기다가 이 금발도 있습니다. 원래 셈족에는 금발이 없어요. 근데 영화배우, 자꾸 영화배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서 내가 그걸 쓰는데, 기네스 펠트로라는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금발에다가 얼굴 생김도 코도 안 꼬부라지고 눈도 유대인같이 푹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네스 펠트로도 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그 본인 자신도 나는 유대교에 상당한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지금은 많이 유대인이 이제 갈라지긴 했는데, 대종이 아슈케나지 유럽계 유대인이 80%, 나머지 20%가 셈족계 세파라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내 책에 보면은 그 부록에 유대인 인명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150페이지 이상 되는 엄청난 분량인데, 거기 역사적으로 혹은 지금까지 이름을 날린 유대인이 거의 다 알만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뺐냐면 개종한 유대인을 뺐어요. 개종한 거.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람이 기독교라든지 무슨 다른 교인데 유대교로 개종한 거. 그 케이스가 여러 명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8번 결혼을 한 여자인데 그 중에 2번을 유대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한 번은 영화 제작자 마이클 타더라는 사람이고, 또 한 번은 엊그저께 죽은 가수 에디 피셔입니다. 에디 피셔의 딸이 캐리 피셔라는 배우예요. 그 집안이 저건데. 이 2번 결혼하면서 이 여자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는 엘리자베스 테일러를 유대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케네디하고 연문을 뿌리다가 이 미스테리로 죽은 배우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도 엘리자베스보다는 좀 테일러보다는 적지만은 결혼은 참 컬렉션한 이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2번째 남편이 누구냐면 유대인 극작가 아서 밀러라는 사람이에요. 나이 차이가 한 28살 정도 차이가 날 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마릴린 먼로도 유대인으로 분류를 해요. 나는 이걸 분류를 안 해요. 왜냐하면 개종한 사람은 다 뺐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 책 속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기는 하는데 그 인명록에는 이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혹시 음악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피아니스트 겸 지휘자인 다니엘 바렌보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공연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하도 바쁘고 유명한 사람이라 이 돈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못 데리고 오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약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피아니스트 겸 이 지휘자입니다. 이 사람 부인이 누구냐면 영국의 첼리스트 자클린 듀프레라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바렌보임하고 결혼할 때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도 유대인으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근데 불행히도 그 여자는 일찍 죽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금은 그 사람 디스크만 남아 있고 당대 최고의 첼리스트입니다. 이 자클린 듀프레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수 마돈나는 개종은 안 하고 유대교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카발라 신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카발라 신앙에 심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랍비들이 마돈나도 유대인으로 계산을 합니다. 나는 그 개종한 사람들은 일단 다 제외를 시켰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참고로 설명을 합니다. 유대인을 알아야 되는 이유. 우선 우리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내가 몇 마디를 한다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역사를 털어가지고 어디서 나가지고 침략을 한 적도 없고 누구를 지배한 적도 없습니다. 대신 들어오는 거는 좀 견디다가 다 내쫓고, 그리고 이제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수동적인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이 그런 대로 상당히 그 능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소위 선의의 모험심,
애드벤처리즘 이게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 요새 여러분들 세계화 많이 얘기하죠. 난 요새 어디 가도 뭐든지 다 글로벌이라는 소리 듣는 게 아주 이제 그야말로 넌더리가 날 정도로 많이 듣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 세계화를 부르짖고는 있지만은 세계화의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세계화 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가령 제가 프랑스에서 근무할 때 일화를 말씀드리면은 이 여름이 되면 우리가 휴가철인데 한국의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그때가 휴일이기 때문에 몽땅 나옵니다. 사실 여름 되면 나도 휴가도 못 가고 그 국회의원 접대하는 게 일이에요. 그 외교관이 그런 일 하는 거 나오는지 몰랐더니 가봤더니 한 여름만 되면 그 일을 해야 돼. 근데 이제 파리 같은 데는 뭐가 문제냐면 프랑스어가 안 통하니까 이건 전시관을 붙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내 속으로도 이거 하러 내가 나왔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고 그럼 나도 무사가 아닌다며 여름에 휴가도 가고 그랬는데 휴가래야 그 당시에 공무원들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못 갔습니다. 그저 뭐 쓸데없으면 야근만 해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세대라는 게 여러분들 배고프던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세대 사람 중에 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먹는 게 시원치 않아 갖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루저가 많아요. 우리 세대. 네. 그러고 나와가지고는 맨날 야근이나 하고 여름 되면 그런 손님 접대나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그 얘기를 내가 왜 그랬냐면 그 국회의원들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나보고 뭐랬냐면 한국 식당 어딨냐. 그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는 한국 식당 안 다닌 지가 오래됐는데 그냥 거기 것도 먹고 아무거나 먹고 지내는데 지금 서울에서 어저께까지 밥을 한식 먹고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서 스튜어디스한테 딜이 졸라가지고 라면 한 그릇 또 먹고 그러고 내려서 또 한국 식당에 가자. 이게 그러니까 거의 전원이 어디 프랑스 식당에 가서 맛 좀 보자 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래 가지고 이게 남을 알려고 하는 노력들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 가면 뭘 제일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전부 골프채 들고 골프장 가는 게 일이에요. 그 나라에 가서 막 박물관에 가서 보기를 하나. 그 나라 문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를 하나. 전부 그거예요. 그거 아니면 어디 유용자에 가는 거.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런 전체적인 한국인의 패턴을 볼 때 이것도 선진화가 되긴 돼야 되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젊은 분들 세대에는 이걸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화가 돼요. 그래서 세계화에 가장 경험이 많은 사람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경험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체질적으로 많은 건 아니고 2000년을 유럽인이 전 세계에서 유랑 생활을 하고 눈칫밥을 먹었기 때문에 어디 그 바깥에 적응하는 걸 참 잘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요새는 이 사람들이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는 선도적인 학설, 논리 이런 걸 내기 때문에 이제 세계화의 주체 세력이 돼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유대인하고 많은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화를 하는 데는 반드시 유대인의 지혜를 조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 거 다 배우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대체로 전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깐적거리고 그러니까 나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논리적인 걸 안 좋아하잖아요. 뭐 째째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하지. 그 대신 우린 기분이라는 게 있어요. 기분. 나는 해외 생활을 오래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하나 느낀 게 바로 그건데 내가 해외 생활을 28년을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10대에도 미국에 가 있었고 20대 이후 뭐 줄곧 이제 그랬는데 한국에 와서 내가 느낀 게 한국에는 그래도 역동성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낀다. 다이나미즘. 그 내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참 웃을 일인데 그 역동성이 어떤 성격이냐면 제가 오래 있었던 유럽이나 미국에는 지금 이 역동성이 없습니다. 우리 이웃하는 일본도 역동성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하루 종일 지하철에서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내가 차 운전하면 온 사방에서 이 새끼야 너 왜 이렇게 운전해. 엄청난 역동성.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이거를 내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런 역동성이 있으면 나라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흥하는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런 정도로 악이 받쳐서 역동성을 하면은 이게 망하지는 않겠고 다만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이 역동성을 갖고 있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수업료가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착오가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이 낭비가 초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선진화를 하려면 이것도 그 방향으로 맞춰야 된다는 게. 그게 바로
그런 거에 이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계화의 지혜 같은 건 이제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미국의 유대인이라는 게 650만 명입니다. 미국이 전체 인구가 얼마냐 하면 지금 한 3억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650만 명이면 그 미국 인구의 2.2%입니다. 그거 정말 그 아주 버잡것없는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강대국 미국을 거의 지배라는 용어 써도 거의 틀리지는 않고, 그리고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호나 고나 이 사람들의 지혜 또 혹은 세계화 경험 같은 거를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다. 또 그 시기가 왔습니다. 난 요새 제일 답답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 한 3, 4외국어를 해요. 그러니까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거의 여행할 수준 정도 하고, 독일어는 읽을 수가 있고, 독일어, 일본어는 이제 읽을 정도가 되는데, 나도 이제 외교관이고 또 개인적으로 외국어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외국어 배우는 걸 좋아해서 이제 많이 하는데, 뭐 주로 쓰는 거야 영어고 프랑스어를 쓰는데, 요새 그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영어 몰입 교육, 이거 난 찬성 안 합니다. 왜 찬성 안 하느냐면, 세계화라는 게 언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나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세계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화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세계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어학 물론 못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학은 하나의 세계화를 하기 위한 수단,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도 무슨 처음에 쓸 때 이 자꾸 영어 몰입 교육 뭐 이걸 하고, 모든 학교 단위에서도 영어, 요새도 내가 대학에 가면은 이제 영어로 강좌하는 강좌들이 좀 있어요. 가보면 어떤 사람은 잘하죠. 물론 영어를 잘하는데 선생도 또 하고, 그 다음에 교수님도 시원치 않고, 학생 그냥 그 벙어리고 못 알아듣고, 그런 놈의 영어 몰입 교육을 해서 뭐하냐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제대로 된 논리를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영어 중요해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거는 틀리다는 건 아닌데, 전 국민이 영어에서 유치원부터 아기 때부터 그저 뭐 너 얘기를 들어보니까 혀 수술도 해주고 그런다는데 발음 잘하라고. 이게 도대체가 무슨 놈의 짓들이냐 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세계화 마인드를 빨리 갖는 겁니다. 내가 요새 강연을 많이 다니고 이제 하다 보면 이 세계화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세계화, 반세계화로 이 논문을 쓴 게 있기 때문에 그 이제 많이 연구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늘 강조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게 세계화 마인드. 어학은 보조수단. 그러니까 뭐든지, 아까 내가 대전제로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소위 바깥에 나가서 진출해가지고 뭘 해보겠다는 선의의 모험심이 없다는 거. 요거는 이제부터는 선의의 모험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지고 어디 옆 나라를 침략을 해서 점령을 해라 이건 아니고, 또 지금 사회가 그런 이 군사 전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딜 가더라도 그 나라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나라 사람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면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이 달팽이라고 그럽니다. 달팽이. 왜 그러냐? 그 달팽이 속에서 지네끼리 모여가지고 매일 한식 먹고 뭐 저기 화투하고 골프 치고 교회 가고 그거 전부야. 그러니까 미국 이민 1세대 중에 영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도 살 수가 있거든. 왜 사냐? 그 사람들이 하는 업종이라는 게 전부 세탁소, 델리, 그로서리 뭐 이런 것들 해요. 그러니까 컨비니언스 스토어, 우리로 말하면 편의점. 그것들을 하는데 그거 영어 많이 필요가 없어요. 정가 붙여놓고 가면 계산만 하면 돼. 그 다음에 영어 뭐 외마리 소리만 하면 뭐 다 통한다고. 그 영어 안 배워. 맨날 자기네끼리 모여서 골프 치고 교회 가고 저기 한식당에서 소주 먹고 그러고 지내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얻어도 미국 국회의원들이 한국 커뮤니티에, 한국 공동체에 와서는 유죄를 안 합니다. 알아, 투표 안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투표를 하고 미국 그 이 정계에 모금이 있으면 모금도 뭐 돈 많이 낼 필요도 없어요. 그것도 하고 또 거기에 어울리고 그러면 우리도 정치 파워를 가질 수가 있어요. 200만인데 유대인은 미국에 30만 인구일 때 연방 강요가 나왔고 연방 대법관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라는 건 우리의 대법관하고 질이 달라요. 9명밖에 없고 이건 정신직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이 미국 대법관에 3명입니다.
3분의 1이래요. 인구 2.2%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소위 이 적응하고 그 세계에서 우리 입지를 넓히는 그 이제 요새 용어로 주류사회 진출이라고 그러는데 주류사회에 진출하는 그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하나 재미나는 게 뭐냐면 기원 후 70년, AD 70년에 뭐가 있냐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2차 예루살렘 성전 파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때부터 유대인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제 유랑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이산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그걸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디아스포라는 이제 이 국제 용어로 아주 굳어진 겁니다. 이산, 흩어짐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표류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인류사 전반에 걸쳐서 이 유랑 기간 동안에 엄청난 업적을 쌓았어요. 기여를 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역사적 발명, 지리산 발견, 이것도 유대인이 줄입니다. 콜럼버스.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오늘날 가장 금과 억자 같다는 시장경제 세계화 발전시킨 것도 유대인.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창안하고 개념화한 것도 유대인, 칼 막스. 그리고 이 유대인 의학진이 참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종도와 소아마비 백신, 그 다음에 매독의 특효약인 6065, 쌀발산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에 한동안 불치의 바이러스라고 불리던 허피스, 이걸 몰아내고 이 사람들이 지금은 뭐라냐면 암 퇴치하고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 퇴치 백신을 만들고 있어. 그 에이즈 연구하는 사람 다 유대인입니다. 난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유대인 병원에 가면 좀 값이 비싸요. 클리닉에 가면 종합병원이고 뭐고 유대인이 있으면 조금 비싸요. 근데 유대인 병원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의사들이 제일 낫습니다. 특히 치과의사 같은 거는 상당히 잘합니다. 우리 치과의사 잘한다고 그러지만 유대인 치과의사들은 상당히 아주 그 정교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진찰을 받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머뭇머뭇거리고 무슨 우리 악덕 의사들 가끔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것처럼 해서 여러 번 오게 만들고 이런 짓은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너 병이 뭐고 이건 어떻게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의사들 것이 약도 많이 처방을 안 합니다. 뭐 어지간한 건 약 안 줍니다. 주사도 안 놓고. 그러니까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니까 이게 바로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 자질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근대사회의 법제, 금융, 그리고 통화제도, 다국적 기업, 재테크, 요새 이거 여러분들 흔히 하시는 재테크, 뭐 펀드, 무슨 주식, 이거 전부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은행이라는 게 유대인이 만들었고 국제금융이라는 게 유대인이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세상에 살고 있는 중요한 걸 다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핵무기 개발도 유대인이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평화주의 운동도 요새 유대인이 주도를 해요. 뭐 다 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순한 종속적인 이제 객체가 아니고 이제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확고한 주체가 된 거예요. 조금 이따 내가 이름들도 관련된 이름을 다 여러분들한테 열거를 하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확고하게 이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특히 1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에 나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겁이 나니까 유대인 식자 15만 명이 미국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 미국에서 가장 미국을 발전시킨 사람이 그때 온 15만 명. 그 중에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물리학자도 있고, 또 미국이라는 게 뭐 옛날에 학문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미국형 학문을 만들어 줬어요. 그때까지 학문은 유럽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그걸 다시 미국화하는 작업까지 해줘가지고,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발언권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려면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나라 발전에 공헌을 해야 돼요. 원자탄도 만들어줘, 수소탄도 만들어줘, 우주과학 경쟁에도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자연히 발언권이 있게 마련해요. 금융도 만들고 또 이 국가의 뼈대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그 미국은 뭐 2차 대전 이전까지, 그러니까 1, 2차 대전 중간까지도 유럽에 다 떨어졌습니다. 유럽이 미국에 진 게 언제나부터는 1946년부터예요. 그 이전까지는 유럽이 압도적으로 모든 분야에서 미국보다 나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미국은 하드웨어만 한 거고,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를 전부 유대인이 갖다 준 거죠. 그리고 만들어주고 그걸 미국화해서
또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밑거름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요새 이제 근대에 보면 유대인을 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계 무대에서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건 이제 우리도 조금씩은 이제 어렴풋이 압니다. 근데 그거를 넘어서 이제 관심이 없고 제가 일반적으로 강연을 하다 보면 유대인에 대한 유일한 호기심, 관심은 교육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하나 우스운 얘기를 얘기해 드리면 미국에 내가 보스턴에서 청령사를 3년 8개월을 했는데 보스턴도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미국에서 제일 좋은 학교만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 이 동부지방이 미국은 항상 좋은 학교가 모여 있어요. 왜냐하면 이 8개 사립대학 아이비리그가 다 거기 있고, 그다음에 명문이 대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무슨 버클리나 몇 개 빼고 스탠포드 빼고는 대개 동부 뉴욕, 이 소위 그 뉴잉글랜드 지역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사는 지역에 학군이 좋으니까 그 언제나 비싼 돈을 내고 그것도 주택비가 비싼 지역입니다. 그게 다. 그러면 한국 부모들이 유대인촌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학군 좋은 데 다니려고. 그래서 언제나 가보면 이 한국 사람들이 도착을 하면 저한테 묻는 게 뭐냐면 그 학군 좋은데 유대인 사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근데 되게 거기가 집값이 비싼데요. 그 다음에 이 주거 환경이 좋아요. 뭐 우범 지역도 아니고 뭐 자연 환경도 좋고 이런 데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걸 졸졸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교육받기 유대인에 대해서 이제 한국인이 아직까지는 이제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요새 뭐 가끔 탈무드하고 이제 탈무드가 이 교육하고 연관되어 있는 경전입니다. 왜냐하면 탈무드는 쉽게 얘기하면 지혜서예요. 그거는 성경 같은 경전이라기보다는 랍비끼리의 토론집을 모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에도 출간된 걸 내가 봤는데 여러분들 탈무드 하지만 거기 있는 문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 못합니다. 번역을 해도. 이거는 유대인만이 알 수 있어요. 참뜻을. 그 지혜서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번역되어 있는 거 나 몇 권 봤더니 우선 번역 자체도 좀 조잡하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을 다 한 것도 아니고 탈무드를 하려면 뭐 이 책이 내가 보기에는 전체 볼륨을 한다면 뭐 한 50여 권 나와야 되는 이제 그런 분량이니까 그걸 다 할 수 없으니까 그저 외국에서 나온 이 단문집을 그대로 번역을 하고 최근엔 또 그걸 또 영어로 번역한 것도 아니고 영어 책을 번역한 게 아니고 일본 걸 또 중역을 해서 그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일본서 영어 번역한 거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해.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뜻이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건, 큰 사건의 이면을 우리가 봅시다. 뭐 몇 가지 예를 들면 2007년에 있었던 미국발 금융위기. 저 뒤에 다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유가 폭등. 이것도 오일 메이저의 장난이기 때문에 거기 유대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곡물 파동. 이 곡물 메이저라는 게 있어요. 이 곡물,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곡물을 이 매석하는 이 곡물 메이저, 그 그레인 메이저라고 하는데 그 되게 유대인이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외환 시세의 변동. 요새 우리 일본하고 환율 싸움하죠. 이거 사실은 일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의 FRB를 쥐고 있는 유대인이 다 조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아주 악의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 이 환율 시세는 이건 언제나 이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하고 월가하고 FRB의 관할이에요. 거기에 일본이 지금 희생되고 있는 거예요. 애꿎게 우리한테 지금 트집을 잡아서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데 그 일본이 잘못된 겁니다. 그게. 그 미국하고 따져야 되고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나 FRB하고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이 환율이 너무 고평가됐다는 건 이미 수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지금 일본이 1995년부터 지금 거의 한 15년간은 완전히 늘어진 상태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화딱지가 나니까 한국이 이거 이렇게 조정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뉴스를 보니까 내일부터는 엔화를 풀어가지고 한국 돈을 살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조정이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 아닙니다.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나 FRB에서 그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소위 그 국제적인 환시세도 뒤에는 유대인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제 신용평가, 요새 뭐 무디스니 뭐니 가끔 보도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유대인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따지지 않고 거기서 신용평가에서 내려가면 아주 정말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신용이 떨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그놈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신력이 있는 거는 고사하고 그거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 그 평가하면 그냥 그게 진리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신용평가 회사들 몽땅 다 유대인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 대표적인 게 다 유대인이 갖고 있죠. 그 어떻게 보면 경제 시세, 환율, 여론 이걸 다 나쁘게 얘기하면 조작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영향력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국제정치 면에서 볼 때도 중동의 전쟁 위협. 이건 뭐 당연히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돼. 그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이란 핵 문제. 이란 핵 문제도 이게 지금 이란이 핵을 포기 안 하면 공격을 하겠다.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데 이 공격을 놓으면 한국 같은 나라 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한국은 지금 원유 수급을 전부 중동에서 해요. 내가 그러니까 중동 부국장을 할 때 이거 좀 바꾸자 그랬어. 제발 좀 알제리냐 어제 아프리카에서도 좀 조금이라도 받아오자. 20% 정도는 받아왔는데 이게 중동에서 오일 메이저 통해가지고 장기 계약을 해놨어요. 그래도 좋으니 하자 그래가지고 값비싼 조금 비싸요. 왜냐하면 거리가 머니까 수송료가 좀 더 드는데 그래도 알제리니 이런 데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오일 메이저가 와가지고 계약하지 말라 이렇게 돼. 그 우리 아무 힘이 없어. 근데 중동에 전쟁이 터지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중동의 석유를 수송하는 가장 큰 길목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겁니다. 그게 봉쇄가 돼요. 그러면 오늘 100달러 하던 바렐당 100달러 했다면 내일은 200달러가 되는 겁니다. 한국하고 일본 석유 하나 아주 정말 망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체제가 지금 거의 산업체제나 뭐 이런 게 다 석유에 의존을 하고 사실 자동차 휘발유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산업체에 얼마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산업시설 다 바꿔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을 때도 항상 우리 이익하고 결부를 하면은 유대인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래 안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설득력이 있는 얘기죠. 우리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란 핵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란 핵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북한 핵 문제를 다루는 하나의 레퍼런스, 이 교본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상황이 같은 건 아니지만은 이란 핵을 어떻게 다루느냐. 그 북한도 지금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갈만 하다가 그만두느냐. 아니면 가서 때리거나 뭐 원전을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라크의 원전을 때리듯이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또 와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또 그렇다고. 그다음에 전략적인 면으로 볼 때도 미국이 중동으로 이동하는 거, 이 전략의 중심축을 동북아시아에서 중동으로 이동하는 건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 로비의 상당히 역할이 큽니다. 이스라엘 보호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주한미군을 빼서 거기다 갖다 박아놔. 그러면 우리가 당장 그 영향을 받게 마련해. 그 다음에 한국에 가지고 있던 비치했던 무기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럼 우리 돈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려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거. 지금 이 미군이 여기다 설치해 놓은 무기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우리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건데 우리 국민이 이걸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열을 올려서 하는 얘기도 바로 그런 점에서 조금 과거보다는 좀 이런 인식을 좀 가져달라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면요. 일본하고 중국은 엄청나게 유대인 연구를 합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Chinese wisdom이라는 게 있어요. 중국인의 예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있어가지고 요 다음에 유대인이 우리를 경쟁 상대로 타겟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벌써 80년대 일본이 당했다고. 통상마찰 때. 그러니까 언제고 이제 우리 차례가 올 거다고 아니까 최근에 유대인 연구를 많이 하고 미국에 있는 유대전 단체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교류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경계심을 좀 이완시키고 완전히 힘이 정말 미국하고 맞먹는 힘을 가질 때까지는 이 미국 또는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과 잘 지내고 타협을 해서 지내는 거예요. 이게 다 국제사회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걸 못해요. 일본은 왜 하냐면 1980년대에 미국하고 통상마찰이 있었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다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유대인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일본도 유대인하고 잘 지냅니다. 왜냐하면 이 중동 문제 같은 것도 이 유대인하고 잘 지내야 석유 수급 같은 게 잘 돼요. 왜냐하면 오일 메이저라는 거 있어요. 오일 메이저라는 게 그게 이 세계의 이 원유 자원을 7개 메이저 회사가 다 장악을 하고 분배하고 독점하고 가격을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유 가격 조정할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한국은 또 거기다 수입에다가 에너지 무슨 비축 기금이라 그래가지고 세금을 왕창 때려갖고 석유값이 엄청나게 비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 석유야말로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국제 마피아가 운영하는 이제 그런 조직이라. 뭐 식량도 그렇고 다 그래요 사실 자원 모두. 요새 여러분들 선물 투자라는 거 이거에 여기 뭐 그 재테크 같은 거 밝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선물이 전부 유대인 시장입니다. 금은 로스차일드가 이건 완전히 가격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광물 다 마찬가지예요. 석유. 그러니까 돈 되는 건 이분들이 다 거기 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전략물자들을 전부 이제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야말로 레버리지가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움직이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 능력을 배양하는 게 좋다는 게 이제 제 의견이죠. 미국에 살다 보면 유대 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이시 파워. 이게 내가 이제 이걸 새로 만들어낸 용어인데 미국의 권력을 평면도로 들여다보면 뭐 여러분들 아다시피 대통령, 그다음에 상원하원 의회, 그리고 CIA, FBI 정보기관, 그리고 광범위한 경제계, 금융계, 언론 이게 이제 소위 평면 권력입니다. 근데 미국은 건국 이래 뭐가 있느냐 하면 이 횡적 권력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용어가 좀 생소하긴 하지만 그 평면 권력하고 횡적 권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권력체가 굉장히 큽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권력입니다. 이제 거기 속하는 것이 여러분들 조금 전에 얘기한 오일 메이저, 그 다음에 무기 팔아먹는 군산복합체 몇 가지가 거기 이제 포함이 되는데 뭐 그건 뭐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그거 중에 하나 중에 가장 힘이 있는 게 유대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횡적 권력체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가급적 평면 권력, 대통령이나 정부하고 잘 지내고 서로 보완적으로 협조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이 정부가 이 횡적 권력체의 이해를 결정적으로 사활에 걸리는 이해를 결정적으로 해칠 경우에는 실력 행사에 들어갑니다. 그 이해가 몇 건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케네디 암살이라든지 이게 다 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대통령은 솔직히 얘기해서 내가 어느 분이라고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은 그야말로 이 횡적 권력체에 허수아비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 횡적 권력체가 아주 이렇게 모셔가지고 일부러 갖다 놓은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뭐 이 국내적인 정치 기반도 없고 또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그거 갖다 놓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 선거라는 것도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다 이런 권력체의 작용이 다 거기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건 음모론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그 사회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이게 확연하게 눈에 띕니다. 그런 거로 볼 때 이 유대인들의 그 역할이 거기서도 상당히 커요. 근데 여러분들이 650만 명밖에 안 되는 유대인이 미국의 정치, 경제, 교육, 언론, 문화 이걸 쥐고 흔든다 그러면 좀 과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살아보면 그래요. 내가 그 보스턴에 있을 때 아침에 이제 그 총영사 관저에서 이렇게 나오면 제일 먼저 있는 게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 유대인이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조금 지나면은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코스트코라는 무슨 큰 하이퍼마켓이 하나 있다고. 그러니까 뭐 우리 한국말로 하면 대형 할인 매장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루 종일 걔들 그 해놓은 시설을 다 지나가게 돼 있더라. 그리고 그 옆에 미국의 제일 큰 백화점 중에 하나 뭐 메이시스니 블루밍데일이 전부 된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옷을 사 입어도 뭐 캘빈 클라인이니 랄프 로렌이니 그다음에 리바이스 진 바지 이거 전부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화장품 뭐 에스테 라우더, 헬레나 루빈슈타인, 레블롱, 그다음에 샴푸약 그 비달사순 이거 전부 유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우리 일상생활에 걔들이 스며들어 있어요. TV를 딱 키면은 유대인들이 거의 다 나오고. 참 재미나요 이게. 6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 생활을 이 방법 구석구석 이 사람들이 다 그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유대인 권력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기네가 직접 뭐 장관이니 국회의원이니 이렇게 진출하는 물론 그것들이 많아요. 그 적지는 않은데 그거보다는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유럽에서 유랑을 하면서 눈칫밥을 먹었기 때문에 권력의 생리를 잘 알고 있어요. 그 권력이 길목을 딱 지켜. 그 다음에 그 권력이 뭘 원하느냐. 내가 보완적으로 뭘 해줄 수 있느냐. 그걸 give and take, 주고받아.
그래서 권력을 얻어서 그걸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이게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권력이 어느 공화당 정권이 들어오거나 민주당 정권이 들어와도 하등 그 영향을 안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 사람들이 가려운 걸 다 긁어줘요. 그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두 가지인데 그걸 다 긁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 권력체를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째서 미국 유대인이 성공을 했느냐? 이거 상당히 의아하죠. 이게 매명 안 되는 게 그말로 미국 이민 관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첫 이민은 1654년에 하긴 했는데 그건 24명밖에 안 되고 본격적인 이민이라고 해봤자 1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크게 봐서 3세대, 3제너레이션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미국을 뭐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장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런 이 유대인의 성취하는 그 요인이 뭐냐? 이거 상당히 미스테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흑인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우리 아시아계, 뭐 한국, 필리핀, 뭐 일본, 중국 다 합쳐봐야 1,000만이 안 돼요. 지금 아마 한 9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뭐가 인구가 많이 늘어나냐면 중남미에서 오는 히스패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히스패닉이 4,500만 명 정도 돼요. 히스패닉이 왜 이렇게 인구가 많이 느냐면 히스패닉이 전부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산하 제한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애를 많이 낳아요. 그런데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한 세대가 지나가면 전부 미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투표권이 그러니까 인구가 이게 힘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못 먹고 못 살 때 애 많은 건 문제인데, 그리고 또 우리 애가 지금 여기 여성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애 하나 하면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양육비 많이 들지, 교육비는 이거 상상을 초월하지. 거기다가 이 애 엄마가 딱 되고 나면은 애한테 매요. 그러면 여성들이 모처럼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사회활동을 하는데 애 나보게 하니까 나이가 안 낳겠다. 이거 당연해요, 이게. 그러니까 프랑스 같이 국가에서 한 20년 돈을 내가지고 그냥 여성이 뭐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 애 낳으면은 유료 무급 휴가를 갖다가 한 6개월도 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애 낳고 복귀를 하면은 직장에서 반드시 그거 쫓으면 그건 아주 큰일 납니다. 그건 법에 걸려. 그리고 애는 전부 아침에 타가서 참 좋습니다. 프랑스는. 그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고 그런 식의 내가 사회주의 연구했다지만 프랑스는 그 복지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부에서 돈을 내가지고 그걸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마음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애를 낳아요. 프랑스도 1970년대, 80년대는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OECD 국가 중에 프랑스가 2위를 했어요. 우리는 꼴찌예요. 그 다음에 또 옛날에는 하나 낳아서 잘 키우자 이것만 하다 보니까 하나 낳고 그래서 뭐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 수술하면 예비군 떼주기도 하고 뭐 이런 짓들을 하다 보니까 이 남자들도 안 낳고 여성들은 물론 자기 능력 발휘하는데 애가 방해가 되니까 안 낳고 그러니까 이게 애가 적어지니까. 근데 애란 이 인구라는 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 하면 그러니까 4대가 강의 취업률 늘린다 이건 완전히 이건 틀린 얘기죠. 그래서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유대인이 이렇게 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지혜 가지고 이걸 파헤치고 또 오늘날에 이 확고한 권력을 쥐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경이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이 오랜 동안에 유럽에서 이제 박해를 받았죠. 대개 보면 이 박해가 종교적인 요인하고 민족주의적인 요인하고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고 부지런한 유대인들도 도저히 유럽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이제 미국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말로 하면 미국에서마저 성공을 못하면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뭐 그때까지 건국이 안 됐던 시절이고 이스라엘이 있던들 없던들 하여간 이 미국 아니면 이제 안 돼.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배수진적인 이 결인데 이거가 상당히 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민만 해도 거기 가서 미국이 싫고 뭐 과세 받고 하면 여기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우수한 잠재력하고 그 다음에 이 자질이 더 합쳐지는 겁니다. 미국 와서. 그건 왜 그러냐. 미국 건국은 청교도가 했어요. 영국 교회에 이제 백인 청교도가 했는데 미국은 유럽하고 달라가지고 민족주의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미국은 120개 인종이 만든 나라입니다. 아주 세분화해서 보면.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는 소수 민족을 얘기한다든가 소수 종교를 얘기하는 게 금기가 되어 있어요. 이건.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 유럽에서 받던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유대인이 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앵글로색선 이제 영국계 이민이 주류니까 그걸 이제 보통 이 시사용어로 그걸 와스프라고 불러요. 미국의 건국 주역이고 오늘날까지 주체 세력. White Anglo-Saxon Protestant. 백인 앵글로색슨족 개신교 신자. 요게 이제 미국의 주류야. 이 와스프가. 근데 구라파에서는 그렇게 과세받고 인정도 못 받았는데 유럽에서는 미국 와서 조금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 공적을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바람도 나고 또 그 유럽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자질이나 잠재력이 미국 와서 이제 크게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형태가 생겼느냐 하면 이 유대인이 제일 많이 이민 온 게 이제 250만 명이 이민 온 때가 언제냐 하면 그러니까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입니다. 2차 대전 전. 그때 한 20년 동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 폴란드, 그다음에 뭐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동유럽 지역에서 많이 갔어요. 거기 250만 명이에요. 그게 지금 미국 유대인의 주류인데 이게 넘어오던 시기가 뭐냐면 산업화되던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근데 유럽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은 서부 개척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산업이고 뭐고 모르고. 뭐 국가적인 뼈대가 사실상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유럽에서 먼바치에서 본 걸 가지고 미국에 들어와서 그걸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도도 만들고 뭐 이 금융도 만들고 상업이라는 뼈대도 만들고 유통이라는 것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차차차 능력을 인정받는 거죠. 능력을 인정받으면 이 같이 건국하던 시기에는 그렇게 능력을 인정받기 시작하면 발언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나도 할 말이 있다. 유럽에서는 암만 잘해도 그건 안 되고. 근데 미국 오니까 마침 그게 이제 상당히 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1940년대부터 미국 발전에 이제 엄청난 기여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마지막 예전에 얘기한 1, 2차 대전 중간에 온 지식인들. 그 사람들이 합류를 함으로써 상당히 기여가 이제 크게 되어 있죠. 그리고 보세요. 세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20세기 후반부터는 세계화, 그 다음에 정보산업화, 이게 있어요. 이게 유대인의 특기입니다. 특히 정보산업은 이거 유대인들이 아주 강한 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주류고 이 주류로 이제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시대가 바뀔 때마다 미국 유대인들은 순발력 있게 적응을 했고 또 시대적 변화에 선도적인 주체로 탈바꿈이 용이를 했어요. 뭐든지 이 사람들이 이제 선도해서 만듭니다. 컴퓨터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우리는 반도체 잘하고 전 세계에서 전자산업이 제일 발달했다고 그러는데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안에 들어간 소프트웨어는 전부 미국 유대인한테 사오는 겁니다. 사실 요새 여러분들 전문가 여기 아까 보니까 계신 것 같은데 요새 컴퓨터 산업에 중요한 게 뭡니까? 소프트웨어예요. 하드웨어 그거 암만 만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 돈 안 돼.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로얄티 사가지고 비싼 로얄티 사서 내고 가지고 오면은 코스트가 많이 맥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소프트웨어를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걸 유대인 수준까지 이르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유럽에서도 오래 살고 미국도 살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니까 이런 게 있다. 유럽은 전통이 그래도 있습니다. 전통이라는 게 하나의 가치관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유럽은. 어디까지나 전통, 명예 이런 게 중요해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딱 보니까 미국은 가치관이 딱 두 개예요. 하나가 돈하고 법률. 두 개. 법은 왜 그러냐. 그 수많은 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법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세분화해야 돼요. 미국 가면 하도 골치 아픈 게 나도 총영사 할 때 사고 생기면 맨날 이 변호사하고 의논하고 들여다보는 게 뭐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고 그래. 그러면 연방법이 이제 상위법인데 그거 비교를 하려면 아주 골 때린다고. 그러면 이제 변호사를 불러다가 네가 좀 대신 이제 분석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돈에 밝은 게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법률 이거 엄청나게 박습니다. 유대인이. 그 변호사 몽땅 다 유대인이에요. 미국에. 똑똑한 변호사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요구하는 지고의 가치, 그 사회가 요구하는 제일 중요한 미국적 이 가치, 그러니까 American value, 이거에 가장 적합한 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연히
이 돈에 밝고 논리적인 유대인이 힘을 더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내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미국의 발전 과정 하나하나가 유대인의 적성에 다 맞아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맞춤 양복 같은 이제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그만 인구, 적은 인구 가지고 이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미국 유대인은 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소수 집단입니다. 그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미국 유대인이 650만 명, 전 인구의 2.2%죠. 그리고 이 사람들 가보면 대개 어디 사냐 하면 뉴욕, 뉴저지, 그 다음에 플로리다, 일리노이, 캘리포니아, 나이든 뭐 매사추세츠 뭐 이런 데 이제 주로 밀집해서 살아요. 이 중부지방 뭐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숫자가 이렇긴 하지만 사실 미국에서 인구 센서스를 하면 유대인은 백인 인구에 포함이 돼요. 어쨌든 간에. 그 안에서 이제 세분이 되긴 하지만 whites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도 이 사람은 유대인은 소수민족 취급은 받질 않아요. 그러면 숫자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미국 의회를 보면은 유대인은 평균적으로 상원의원 10명, 미국은 상원의원이 100명입니다. 한 주 50개 주에서 한 주에서 크건 작건 2명이야. 그건 배당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10% 1할입니다. 10명이고. 그 다음에 하원의원은 보통 한 30명 정도 돼요. 하원의원 총수가 435명이에요. 지금은 30명. 상원의원은 조금 넘습니다. 현재 인원이 13명이니까 10%를 넘었어요. 650만 밖에 안 되는 게 1할이 넘는 이 권력을 가지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부 인사도 클린턴 정부 때는 클린턴이 2번에서 8년인데 12명의 유대인이 강요, 연방 강요 또는 강력급 공직에 임명이 됐습니다. 그건 큰 비중이죠. 그리고 이 종신직인 연방 대법관 9명밖에 없는 것 중에 3명이 유대인입니다. 이것도 아주 비중이 엄청나게 크죠. 미국의 대부어, 여러분들 가끔 포브스라는 잡지에서 매년 그 랭킹을 하는데 뭐 우리도 가끔 신문에 나서니까 보는데 이 대부어 랭킹 중에 32명이 100명 중에 32명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50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기업의 CEO 중에 유대인이 27.5%. 이 인구가 가지고 27.5%. 그리고 4대 일간지, 미국에는 이 4대 일간지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LA 타임스 이 네 가지인데 이거 전부 유대인이 설립하고 지금도 운영하고 필진이 대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TV 방송망, 이 미국은 세 개 지상파가 있죠. 우리 무슨 KBS, SBS 하는 식으로 지상파가 CBS, ABC, NBC. 그 다음에 케이블 TV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NN. 그리고 폭스뉴스. 폭스뉴스는 설립자는 아닌데 그 안에 종사자가 대부분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요 언론도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이 좋으니까 이 교육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전 세계 학생들이 동경하는 미국의 8개 명문대학. 그건 이제 통칭을 하는 게 아이비리그라고 불립니다. 여기에 총장하고 교수진의 40%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문대학에도 유대인 학생이 참 많아요. 몇 개 전에 숫자 예를 들어주면 뉴욕 유니버시티, NYU, 그리고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여기는 각각 전체 학생의 33%인 6,500명. 한 학교에 6,500명, 33%가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UC 버클리, 이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문이죠. 그 다음에 보스턴 유니버시티, 이거는 각각 4,000명. 하버드, 콜롬비아, 에머리, 코넬, 유펜은 30%에 해당하는 3,000명. 그러니까 명문대학을 이 사람들이 총장, 교수, 학생이 다 쓸고 있다고 보면 되죠. 이 비중이. 어디 가도 그 사람들 만나요, 명문대학 가면.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영화 얘기했지만 미국의 50대 영화사의 제작자, 시나리오 작가, 캐스팅 담당. 캐스팅 여러분 알다시피 배우 뽑는 겁니다. 배역 이제 배정하는 거. 이게 아주 막강한 권한이에요. 이 캐스팅이라는 게. 그 다음에 감독, 이거 중에 60%가 유대인입니다. 할리우드는 다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숫자죠. 조그만 650만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법률 얘기했지만 미국의 뉴욕,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이 대도시에 밀집되어 있는 우리도 뭐 로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로펌 이걸 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종합 이 법률사무소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그러는데 이 로펌의 변호사의 50%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종사자 이것도 인구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인 평균은 15%밖에 안 돼요. 15%. 근데 유대인은 남녀 모두 40%입니다. 전문직 뭐 변호사, 교수, 의사 뭐 이런 고급 직종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로 머리를 쓰는 일 이거에 많이 종사했다는 기억이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미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강해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 보고 물어보면 내가 너희들은 왜 그러면은 강철 공장이니 혹은 자동차 공장이니 대단히 농업단지가 없냐 그랬더니 우리가 옛날부터 저 박해를 받고 피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재산이나 뺏겠지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 들으면 참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들을 오래 관찰을 해보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원래 이 몸으로 움직이는 육체노동보다는 머리 쓰는데 워낙 강한 민족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얘기한 이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그거는 결과론이지만은 그거보다는 원천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핍박을 받을 때도 전부 이 사람들은 소프트웨어에 종사를 했어요. 학자 뭐 이게 전부 유대인이고 교수라 유대인이고 의사 유대인이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대단히 산업시설이나 이 농업단지에 투자를 안 한다고 그래서 전체 이 관심이 없느냐 여기 영향력이 없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걸 안 해도 이 대규모 산업체에 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세 가지의 이 사람들의 방법이 있습니다. 요새 생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그걸 장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 뭐 투자도 안 하고 인력도 없어도 그걸 다 장악을 해요. 막 강철도 장악하고 알루미늄도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시골에 있는 뭐 대단히 농업단지 뭐 옥수수밭 이런 것도 다 장악. 뭘로 장악을 하냐? 제일 먼저가 노조운동입니다. 미국의 노조는 유대인이 거의 다 만들었어요. 미국에 큰 이 노조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AFL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요 CIO라는 거고 이제 이 노조가 두 개인데 이게 미국을 움직이는 이제 노조예요. 요 AFL, CIO 모두 유대인이 창립한 겁니다. 노조가. 그 다음에 지금도 노조의 간부 대부분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노조를 장악하니까 간접적으로 산업체를 장악을 해요. 그 다음에 산업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금융이죠. 금융을 장악을 해요. 그럼 생산한 걸 유통을 시켜야 되면 유통망을 장악을 합니다. 그러면 구태여 많은 인원을 투입을 하거나 혹은 돈을 들여서 대단히 산업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묘방을 세 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 금융, 유통망. 유통망 한번 내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얘기한 백화점 중에 미국에 여기 뭐 미국에 살다 오신 분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가보면 큰 백화점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게 뭐 메이시스라는 백화점이 있고 블루밍데일, 그다음에 니만 마커스, 엠포리엄, 아이매그닌 이 대형 백화점 다 유대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도 들어와 있는 코스트코, 프라이스 클럽, 홈디포. 홈디포라는 거 미국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일종의 이 집에서 뭐 집을 고치고 할 때 쓰는 자재를 파는 이 큰 백화점입니다. 할인 매장인데 이거 미국 사람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이러려면은 집에 있는 거 뭐 망치질 해가지고 못 받고 이거 참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이 홈디포 같은 게 이게 가면 바글바글해요 손님이. 나도 거기서 가끔 가가지고 널판지도 사오고 무슨 그다음에 목욕탕에 이 호스가 나가면 그것도 갈고 하는 이제 그런 생활용품들을 거기서 팔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는 한국에는 아직 수입이 안 돼 있는데 막 내가 보니까 홈디포도 들어올 겁니다. 왜냐하면 코스트코가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프라이스 클럽이 지금 들어오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런 대형 매장을 다 이 사람들이 장악을 해요. 아까 얘기한 스타벅스 커피 이것도 유대인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한국에 갑자기 지금 많아진 베이스킨 라빈스라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이거 유대인이 만든 거죠. 근데 한국에는 안 들어왔지만 미국에는 가장 유명한 이 아이스크림 중에 탐앤제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금 아마 서울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내 전부 유대인이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 대단히 산업시설이 필요치는 않지만은 가동률이 높은 산업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화장품하고 패션이에요.
이거 전부 유대인이에요. 예를 들면 헬레나 루빈슈타인, 맥스 팩터, 레블론, 에스테 라우더, 비달사스. 비달사스라는 건 주로 모발 제품입니다. 샴푸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거 전부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입는 옷 중에서 켈빈 클라인, 그 다음에 리바이스, 찐바지, 랄프 로렌, 그 다음에 이 루이비통의 수석 그 디자이너든 마크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뭐 그거 들은 분이 없는데 이 뭐 지하철만 가면 아주 전부 그걸 들어서 내가 정신이 없는데 그 왜 모노그램 노란 백 있잖아요. 그걸 이 마크 제이콥스가라는 디자이너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1970년대 중반에 내가 파리에서 근무할 때 그게 나왔는데 그 이후 지금까지 그 모노그램 그대로 나와요. 물론 다른 품목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하나 신기한 게 있습니다. 나는 지하철을 타면 그거 든 사람을 그저 두 사람에 한 사람은 봐요. 그 중엔 뭐 짝퉁도 있겠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하여간 그 이 모노그램 백 노란 걸 다 들고 다니는데 내가 프랑스에 살면서 그거 든 프랑스 여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루이비통이라는 건요. 일본, 한국, 중국, 태국, 아시아 여성들이 그건 부자 만들어준 회사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파리에도 루이비통 매점에 가면은 아주 동양 여성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 일본 여성들. 일본은 아예 자기네 디자이너를 그 회사에다 집어넣었다고. 요새 나오는 그 루이비통 백 중에 막 허옇고 빨간 별 들어간 거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상당히 배기 싫은데 그걸 일본 디자이너가 한 겁니다. 그게. 프랑스 디자이너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마크 제이콥이 이제 자기 브랜드를 지금 한다고요. 미국하고 유럽에서 이제 국제 브랜드를 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이에요.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루이비통의 수석 디자이너 하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조금 고급은 아니지만 가프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GAP. 이게 이제 미국 의료. 이것도 유대인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나와 있는 디젤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산시설이 많이 들지도 않는데 투자 자체도 많이 안 들지만 가동률은 높아.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장사들이죠. 화장품 저거 아주 폭리입니다. 저 내용을 알면 저거 여러분들 한 10배 더 주고 사시는 거예요. 어떤 거 특히 프랑스 화장품 같은 거는 저 폭리 중에 폭리입니다. 그 최근에는 로레알 같은 게 이제 로레알이 그 전 세계 화장품의 매출 1위인데 그중에 이제 랑콤이라는 게 주로 화장품에 들어와. 로레알이 그 워낙 큰 회사고 화장품은 얼마 안 되고 실질적으로는 화학 제품 약 회사입니다. 그게 약전약하고 화학산업하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따로 분리해낸 게 랑콤이라는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로레알이 이건 여담이고 근데 로레알도 그 유대인이 하는 겁니다. 로레알 창립자가 유대인이야. 근데 그 여러분들 이 프랑스 화장품 좋다. 그래서 쓰시죠? 그거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우리 뭐 여기 여성분들 계시지만 내가 털어놓고 얘기를 하면 이 동양 여성 피부하고 서양 여성 피부하고 좀 다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여성이 보다 좀 부드럽고 얇고 서양 여성은 이 껍질이 좀 딱딱하고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화장품이 그런 여자를 맞춰서 하니까 처음에는 동양인 특히 일본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그 시세이도가 발전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그래서 그 프랑스 화장품을 바르니까 두드러기가 나고 뭐 여드름도 더 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레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동양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동양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그래갖고 일본에다 아예 공장을 만들었어요. 지금 나오는 건 전부 일본에서 만들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한국서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양인 이 피부에 맞춰서 만드는 거죠. 그 시세이도가 그래서 그 형편없던 놈의 일본에서 갑자기 뜬 겁니다. 그 지금은 거의 시세이도도 명품 대열에 들어가는데 그건 왜냐하면 동양인 체질에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시세이도는 지금 프랑스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술진이 서로 제휴를 해. 그 이제 어떻게 요새 흔히 하는 얘기로 다국적 기업들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노벨상 이제 여러분들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노벨상은 내가 별도로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제 요새가 노벨상 철이죠. 그러니까 매날 가을이 되면 이제 전 세계 이목이 노벨상 수상자에 쏠립니다. 금년은 또 우리 문학상에 혹시 고은 시인이 되나보다 해가지고 했는데 고은 시인이 안 된 이유는 내가 쉽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국제적으로 이름이 났다 안 났다 그거보다는 문학상을 받으려면 그 사람 작품이 전 세계 최소한 10여 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서 퍼져 있어야 돼요. 한국어 과세해서가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받을 때가 됐어요. 그 고은 시인 내가 봐도 그분의 자질을 보면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기준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계에 많이 번역이 돼서 퍼져 있을 경우에 그걸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자연히 우리가 밀리고 다른 사람이 중남미 지역이 받든지 혹은 유럽, 대개 이제 유럽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김대중 대통령이 세계 평화상을 타기는 해서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이 있기는 있지만은 세계 평화상은 정치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벨상을 타려면 과학 분야에서 타야 됩니다. 빨리 그걸 우리가 인재를 양성을 해야 돼요. 특히 뭐 물리, 화학, 의학 여기서 좀 타는 게 나도 소원이야. 안 되면 경제학에서 좀 타든지. 경제학은 더 어려워요, 그건. 그건 아주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은 타는 것도 그렇지만 수상자 리스트 뭐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거기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벨상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스웨덴 화학자인 알프레드 노벨이 1901년부터 시작한 이제 노벨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10년이 됐어요, 꼭. 이제 금년이 2010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1901년부터 2010년까지 내가 이 숫자를 뽑아보니까 단체하고 기관을 제외한 거. 왜냐하면 노벨상은 단체도 주고 기관도 줍니다. 무슨 국경 없는 의사회 뭐 이런 것도 주고 국경이 없는 언론인 이런 것도 받고 그러니까 그걸 빼고 순수한 개인이 받은 거. 그걸 계산해 보니까 그 이제 한 해 공동 수상자도 있어요. 이번에 물리학상 뭐 이런 것들 2명, 3명 이렇게들 받고 그래요. 요걸 전부 포함해서 개인이 받은 게 810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금년까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유대인은 186명입니다. 금년에 물리학상 2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노벨상에 한 해도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내 책을 뭐 여러분들 볼 기회가 있으면 그 뒤에 노벨상 수상자 명단이 나옵니다. 거기. 그러니까 어느 해고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뭐래도 하나 다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벨상 수상자가 인구 분포를 볼 때 전체 수상자 개인의 23%가 유대인입니다. 얼마나 큽니까? 숫자가. 그리고 이스라엘 국적 수상자는 2009년에 이제 화학상 아다 요나트라는 여성이 받았는데 포함해서 10명.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봅시다. 전 세계 인구가 669억 명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 인구는 1300만에서 1700만. 제일 적게 보면 1300만, 크게 보면 1700만이에요. 그럼 왜 그래야 이렇게 숫자가 자꾸 고물질거치 되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 이 인구 센서스를 어떻게 하냐면 시나고그라는 교회당에 나오는 사람 숫자를 이걸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도 왜 뭐 난 가톨릭이고 난 개신교인데 교회도 안 가고 성당도 안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빼고 순수한 걸 계산하면 1300만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늘려서 그런 사람까지 포함을 하고 또 아버지만 유대인 사람까지 포함하면 1700만에서 2000만 정도 돼요. 그래도 60억 인구 중에 이거 얼마 주면 안 되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중국 사람 노벨상 수상자가 얼마냐면 6명이에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이슬람 인구, 회교 인구가 16억입니다. 근데 이 회교 국가 출신으로 받은 사람이 숫자가 전부 8명밖에 안 됩니다. 16억이 8명. 거기에 1700만짜리가 23%나 받았으니까 이건 뭐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 이 유대인이 노벨상을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통 이걸 불가사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내가 봐도 불가사의입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여러 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해놨는데 명쾌한 분석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 몰라. 나도 이걸 오래 이제 연구를 개인적으로 호기심을 해봐도 딱 한 가지만 이게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이 유대인의 특수한 교육입니다. 교육. 그럼 어떤 교육이냐? 뭐 교육 얘기하려면 시간이 이 강좌도 한 2-3시간 얘기할 분야긴 하지만 간단히 줄여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이 유대인의 특수한 교육에 의한 창조성이에요. 창조성. 그러면 왜 그게 생기느냐? 유대인은 맹목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는 것은 교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하고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은 우리와 같이 암기에 의존해서 시험에서만 이기는 전투형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냐면 우선 지식,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부터 이해를 시킵니다. 우리는 지식이 그게 무슨 생리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저 왜서 시험 맞춥니다. 시험 맞추면 다 잊어먹어. 내가 외교부에 과장하고 국장을 할 때
이 외모고시 봐가지고 들어온 이제 신입사원을 우리 과에 봤습니다. 그럼 내가 물어봐. 너 그럼 그 어려운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그 과목 다 기억하냐? 그럼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과장님, 그걸 누가 기억을 합니까? 지긋지긋해서 책도 다 버렸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험만 치기 위해서 그걸 절간에 한 1년 앉아서 똘똘 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한 5년씩 절간에 있고 고시원도 뭐 여러 번 떨어지면 한 8년까지 하고서 들어온 친구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 외기만 했지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 시험만 보는 건 다 해줘. 이게 무슨 놈의 교육이냐. 근데 위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지식의 개념을 이해시켜요. 그러면 그것뿐이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이 개념이 구체화가 돼야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에 직면해서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요게 있으면 이제 모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요. 기초학문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수학 하나 예를 들어도 내가 미국에 이 보스턴 총영사를 할 때 거기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이공계학교 MIT라는 데가 있어요. MIT의 총장하고 밥을 먹을 기회가 있는데 MIT 총장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학생들이 MIT에 입학할 때까지는 수학을 참 잘한답니다. 근데 들어와 가지고는 수학이 따라가지를 못한대. 그 왜 그러나 그랬더니 한국에서 하는 수학이라는 건 개념이 넘버스, 숫자랍니다. 한국 학생이 잘하는 이 수학은 넘버스예요. 숫자. 근데 미국이나 유럽이나 수학이 이렇게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물리학이라는 과학하고 접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수학이 응용으로 들어가요. 한국 학생들은 숫자하고 공식만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들어오는 데는 성적이 좋아. 근데 거기서 응용을 하니까 못 따라하니까 물리학자가 안 나오고 화학자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내가 그 얘기 듣고 상당히 내가 이거 참 정말 이건 맞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아들이 이 보스턴에 학교 다닐 때 걔가 그렇게 수학을 잘했어요. 그러더니 대학 들어갈 무렵 되니까 헉헉거리더라고 걔도.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 식으로 교육을 하면 이런 문제가 이제 극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유교식 교육 전통. 나도 이제 대학에 가서 가끔 강의를 하는데 나는 사실 토론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프랑스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어떤 질문이라도 해라. 그러면 질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두 가지예요. 우선 지적인 호기심이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유교 전통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손 반짝 듣고 질문 자꾸 해대고 그러면 뭐 깐족거리고 뭐 이런 거 같으니까 스스로 그걸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자꾸 하면 나중에 채점 하는데 불이익이라도 줄까봐 안 해. 그게 아주 이 전통이 그렇게 확립이 됐어. 그러니까 위서부터 선배들도 그러고 후배들도 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선생님, 교수가 하라고 그러는데 저거 하다가 뭐 잘못하면 이거 불이익이나 안 받나 해가지고 전부 질문 없습니다 하고 그냥 나와버린다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질문에는 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적 호기심입니다. 모든 것이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지적 호기심하고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유교 교육이라는 건 위계 질서만 강조를 했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을 주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보통 그렇잖아요. 교수님이 말씀하시면 필기해가지고 똘똘해서 그래서 시험이나 치고 이거예요. 그럼 그놈의 지식이 내 걸로 살아나지도 않고. 아까 우리 외모고시 보고 들어온 그 직원들 같이 그걸 뭐 때문에 기억합니까?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일상생활에 특히 사회생활에 응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유대인은 그렇게 안 하고 그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평생교육, 전인교육이 이게 바로 유대인이 하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말만 하고 실제는 그게 안 돼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커다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 토론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유대인 학교에 가서 이거는 거의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고 가령 2시간이 강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 교수님은 약 15분 정도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미리 학생들을 시켜가지고서 그 전에 준비를 해오는 게 뭐냐면 학생들과 토론. 주제를 다 나눠줘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제를 받아가지고 토론을 하려면요. 예습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벌써 이 공부에 대한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밖에 동기가 없거든. 그러니까 학문 연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기부여를 거기서 해요. 그러면은 나도 처음에 파리 유학을 가가지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그건데
그런 토론식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 발표력이 없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내가 아는 걸 20%도 발표를 못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근데 프랑스나 뭐 이 유대 교육 같은 것들은 전부 80% 이상을 하고 어떤 때는 120%를 하라고 요구를 하니까 처음에 가서 나가 자빠져. 난 프랑스어를 잘했는데도 잘 알아듣고 했는데도 그런 소위 그 방법론에 내가 굉장히 익숙하지를 못해서 6개월 동안 아주 정말 아주 실망을 하고 또 이걸 어떻게 따라가야 되느냐 하고 했는데 6개월 지나서 이를 악물고 하니까 이제 거의 다 캐치업을 했어요. 따라갔다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이 토론하는 것 이 교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토론을 하죠. 두 사람만 붙이는 게 아닙니다. 한 3쌍 정도를 붙여요. 그럼 한 6명 정도가 하면은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합니다. 그럼 자기 걸 디펜드하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해와. 거기서 뭘 보느냐 하면요. 유대인의 기본은 우리는 진리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답안이 모범 답안 한 개만 있어야지. 진리가 여러 개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데 유대인은 그게 아니에요. 진리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만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 이르는 과정, 접근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는 겁니다.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고 거기서 이를테면은 이 학문의 깊이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중점적인 차이입니다. 우리하고. 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육의 마력이라는 게 이제 바로 그거죠. 그래서 유대인들하고 물어보면은 가령 내 유대인 친구들이 많은데 뭘 질문을 하면 나한테 즉답을 안 합니다. 반드시 다른 측면에서 나한테 반문을 해요. 난 그래서 처음에는 이놈들이 보호 본능이 있어서 시간을 벌려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너 그거 단편적인 질문 말고 그 문제는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볼 수 있다는 걸 나한테 한 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이 안 됐어. 반문을 하면 되게 당황을 하죠. 난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나도 방어책을 갖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나도 이거 당했고 그건 뭐냐 하면 양자 대화에서도 토론을 일상화하는 겁니다. 여기서 남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 학생들 간에 토론을 하면 남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어프로치를 보면서 얻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공통분모 내지는 최대 공약수를 모으면 그게 이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걸 다 하면은 교수님은 딱 15분 강평을 합니다. 여기 특징이 있어요. 강평에 결론을 안 냅니다. 교수가. 이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런 점에서 괜찮고 요거는 보완해야 되고. 그러나 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 결론은 교수가 내지 않습니다. 학생들 너희가 스스로 연구를 해서 그 답을 얻어라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저 교수 실력 없다고 그러고 어디 쫓아내는 운동하고 이제 그럴 텐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학생들이 너희가 앞으로 사회를 끌고 나갈 사람들이면 스스로 이런 거를 진리는 너희가 발견을 해라. 이게.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열을 내서 설명을 해서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지만요. 이게 굉장한 차이입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교육열은 그렇게 정말 광적인 교육열이 있는데 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도 이런 이제 패턴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유대인이 명민하다, 총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유대민족이 원래부터 DNA가 천재만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똑똑한 것도 결과적으로는 교육의 효과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죠. 간단하게 이제 유대인 명인들을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거 시작을 하면 뭐 밤새도 끝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는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이 신대륙 발견을 했죠. 역사적인 사람 아주 몇 사람만 이름 아는 사람을 하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인인데 미셸 드 노스트라다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점성가고 과학자고 의사예요. 오늘날까지도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죠. 그다음에 이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 중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이 사람이 내놓은 이론이 지성계절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지성계절론이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을 만든 소위 계몽주의 사상의 접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 이름을 잘 아시지만 마이어 암쉘 로스차일드라는 사람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오늘날 이 세계 금융이라는 걸 만든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아직도 이 전 세계에서 로스차일드 가계가 많은 영향력을 지금 끼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류를 70년 동안 양분을 한 아주 커다란 사상 체계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칼 막스라는 유대인이 만들었고 여러분들 혹시 학교 다닐 때 읽어봤는지 모르지만 이 공산주의의 기본 이론은 칼 막스가 쓴 다스 카피탈, 독일어로 쓴 건데 그게 뭐 영어, 프랑스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본론. 이 자본론에서 공산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태도가 바로 유대인이죠. 그 다음에 이 정신분석학, 가끔 우리 신문에도 보는데 그거의 태도가 누구냐면은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뭐 나도 음악을 참 좋아해서 이제 음악을 자주 듣는데 작곡가 중에 구스타브 말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체코 출신인데 오지리에 이제 오스트리아에 이제 가서 활동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작곡가 중에 대가라고 인정을 받는 게 뭐냐면 본인이 속해 있던 거는 후기 낭만파에 속하지만 이 사람이 그야말로 옛날에 이 고전 음악과 현대 음악의 다리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러 다음에는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스트라빈스키, 바톡 뭐 이렇게 해서 이 현대 음악으로 넘어가는 이 사람이 다리를 놓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작곡가 중에 굉장히 평가를 받는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 독일 태생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원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상대성 원리가 나중에 원자탄 개발에 응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계 미국 유대인 면역학자가 있어요. 요나스 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소아마비가 걸리면은 다 찔뚝찔뚝거렸지 백신이 없었습니다. 이 요나스 살크가 소아마비 백신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힌 매독의 특효약인 살발산을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게 독일 유대인 파울 에를리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의 문인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문학에 취미 있는 분들은 뭐 이 이름을 다 아실 겁니다. 이 카프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이제 심판이라는 건데 나도 이걸 읽어봤는데 여기는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설에 단문형을 처음으로 도입한 거예요. 짧은 문장. 그때까지는 전부 길었다고. 그래서 문학에 아주 새로운 학풍을 들여온 제 사람이죠. 그리고 화가 중에 뭐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사람을 뽑는다면 역대 화가 중에 가장 미남이 누구냐? 아마데오 모딜리안입니다. 모딜리안 여러분들이 이름은 잘 아시죠? 이 사람이 원래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는데 프랑스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프랑스에서 죽었어요. 이 모딜리안이가 이탈리아 유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헝가리계 물리학자 에드워드 테일러하고 그 다음에 이 오이겐 비그너라는 두 사람이 바로 수소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사 지바고라는 소설 뭐 혹시 영화도 보고 그랬는데 그거를 쓴 사람이 러시아 유대인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사람이죠. 이렇게 인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학 하시는 분들 반드시 보는 게 뭐냐면 폴 사무엘슨의 경제학 이거 반드시 교재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슨이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소위 거시 경제에다가 고등수학을 도입했어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의 이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주를 이루었어요. 옛날에는 수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무엘슨의 이 거시 경제 이론이 전 세계에서 교과서로 지금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금융 아니면은 세계의 금융을 움직이는 FRB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 한국말로 보통 연준이라고 그러는데 연방지불준비이사회 뭐 이렇게 하는데 보통 연준이라고 줄여서 하고 우리도 이제 FRB라고 그냥 써요. 이건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이 독일계 금융인 파울 발브루크라는 사람입니다. 뭐 그다음에 유명한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은 이 국제정치학자 그다음에 외교관으로서 20세기에 가장 날렸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 이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노암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촘스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언어학자입니다. 철학자고. 요새는 뭘 하냐면 주로 반세계화 운동을 합니다. 근데 반세계화 운동, 유대인들이 대부분이 국제주의자인데 이 사람만 반세계화 운동을 하는데 이 사람을 관세할 수 없는 게 석학으로는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들이대도 이 사람은 자기 의견이 정확하게 나오는 이런 아주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석학이죠. 그게 촘스키 하면 보통 우리가 언어학자라는데 지금은 이 철학가로도 더 알려져 있죠.
헤지 펀드라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뭐냐면 단기 학성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세계를 카지노로 만드는 거예요. 이 헤지 펀드라는. 헤지 펀드의 이 대가가 헝가리계 유대인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에요. 소로스라는 이름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데 이 소로스가 헤지 펀드하고 사모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 금융 세계는 완전히 카지노장을 만들었어요. 이 소로스가 유대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영화로 오면은 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스티븐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이 우크라이나 유대인인데 이 사람도 미국 또는 전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이름이 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지금 IMF 총재하는 도미닉 스트로스칸이라는 사람은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 금융 통화 전문가입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재무장관을 하다가 지금 IMF 총재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역대 IMF 총재가 다 유대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마지막으로 한국과 이 유대인의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 한국인과 유대인과의 비교 이걸 간단히 할게요. 한국하고 유대인의 관계 별거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로 접촉이 없어요. 한국은 한반도 내에서 자족하고 바깥 세상하고 담을 쌓고 살았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한국은 자원도 없고 국제적인 위치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흥미를 가지지 않고 그다음 이제 요새는 조금 교류가 있는데 옛날에는 그랬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 이 옛날에 이조 시대 때나 과거에는 중국의 보우산 밑에서 그냥 편안히 지냈어요. 요새는 미국의 해우산에 또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바깥 나가서 뭘 하겠다는 이런 의지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뭐 다른 나라나 다른 민족하고 섞이고 뭘 하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흥미를 갖고 또 상호 이해가 되는 거를 얘기를 함으로써 관계가 발전하고 우리도 뻗어나가는데 이걸 못하니까 우리나 유대인이나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한국하고 인연을 맺은 유대인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사울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 자유당 시대하고 그다음에 잠깐 짧았던 정면 정권, 민주당 정권하고 그다음에 이 박정희 시대의 제3공화국 이때 우리가 제일 우리나라가 열심히 한 게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는 거랍니다. 이 사울 아이젠버그라는 사람이 이제 독일계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차관을 들여오는 거관을 했어요. 브로카.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금융가로 아주 세계에서 이름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하면은 커미션이 비싸도 차관을 얻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 그 이전에 장면 시대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 시대에 모두 한국하고 인연을 맺어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차관이 대부분 이 사울 아이젠버그가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이 5.16 혁명 1961년에 났는데 그때 무슨 내가 당일치기 시험 공부를 하는데 총소리가 들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보니까 아침에 구테타가 나와가지고 세상이 바뀌었다 그래서 이거 뭐 학교 안 가는가 보다 했더니 아니 학교 나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 조금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아다시피 새마을 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이제 처음 날 때는 굉장히 우리가 알레르기를 갖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결국 새마을 운동이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 특히 도농 격차, 도시하고 농촌의 격차를 줄이는데 많이 기여를 했어요. 처음에 굉장히 강압적인 수단으로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응이 안 좋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을 개선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낙후한 농촌의 발전, 그 다음에 또 도시화의 발전의 격차를 많이 해소했죠. 근데 이 새마을 운동의 이론을 가지고 온 게 이스라엘의 키부츠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때 이제 초대 새마을 운동 본부장이 유다령이라는 서울농대 총장이 하셨는데 이분이 처음에 새마을 운동의 논리를 키부츠 운동에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대성공을 거뒀죠. 그 다음에 6.25 전쟁 때는 약 200명의 미군 장교하고 사병이 있어요. 유대인 사병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 병영 안에다가 이제 약식 시나고그를 차리고 있었고 그 당시 미국의 이 알려진 문인인 차임 포톡이라는 사람이 랍비를 맡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 쭉 우리가 중동에 경제 진출하면서 유대인하고 더 인연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사립대학, 내가 알기는 건국대학인데 이게 건국대학하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 간의 자매결연이 체결이 돼가지고 양국 학생들이 각각 한국어하고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 1세대의 상당수가 과거 유대인이 경영하던 세탁소, 첨가물상, 소형 슈퍼마켓을 인수해서 경영을 해요. 전부 옛날에 유대인이 하다 버린 거 이제 우리가 인수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우리 IMF 위기 때 와가지고 대통령,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인데 김대중 대통령 오고 IMF 위기 극복 방안을 뭐 의논하고 갔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동남아 언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소로스 방안은 병지고 약주는 행태라고 이렇게 비난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998년에 이제 한국하고 이스라엘 모두 건국 이 5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는 이제 많은 유대 인사들이 왔어요. 로스차일드 계열도 오고, 그 다음에 이 또 그 IMF 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망한 거를 개값에 살라고 유대인들이 그냥 바글바글 했었다고 와가지고. 리만 브라더스, 무슨 골드만삭스, 이 돈 넣고 돈 먹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가 나쁘냐면 그걸 가지고 가서 지네가 운영을 하면 좋은데 조금 투자해가지고 아주 개값에 사서 투자해서 값을 왕창 해서 전매를 해버린다. 우리 외환은행 그 케이스예요. 외환은행이 사모펀드 무슨 론스타라는 사모펀드라는 건 그건 형편없는 금융입니다. 그거는. 그 개 비슷한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프라이빗 에퀴티 론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보통 PEF라고 PEL이니 뭐 이렇게 부르는데 그건 아주 사행성. 그러면 도박장이 뭐 고스톱 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런 형태예요. 그게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족은행이나 다름없는 외환은행을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 돈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잘 되니까 전매를, 그러니까 뭐 요새 뭐 얘기 나오는 게 HBSC인가? 홍콩은행 그거. 거기다 남긴다고 그러는 거죠. 우리가 IMF는 극복을 했는데요. 금융시장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중에 외국 자본이 보통 50 내지 60%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국이 그 사람들의 비율을 거슬리면은 언제 그거 뽑아가면 요다면은 IMF보다 더 큰 그 위기를 닥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방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뭐 요새는 종이신문을 안 보시겠지만은 우리 한 일간지에 박노자라는 이름으로 이 기고를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진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블라디미르 티오노프라는 러시아 태생의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한국 신문에 기고를 하냐? 한국말도 잘하고 한자도 잘해요. 한국 여성하고 결혼하고 한국어를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명이 박노자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기고를 하냐면 한겨레 신문에 이 기고를 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좀 진보적이기도 하지만은 상당히 공부를 많이 했구나 하고 느낄 정도의 그런 이제 저걸 보인다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통점 차이점. 내가 이제 미국에 근무할 때 우리 교민들이 내가 유대인 전문가니까 와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한국인하고 유대인 사이에는 여러 가지로 공통점이 많은데 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미국에서 빨리 성공하지 못하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대답해 준 게 이제 오늘 강의의 결론입니다. 우선 공통점이 뭐냐면 한국인과 유대인은 모두 평균적으로 머리가 좋고 영리하고 부지런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70년대, 1980년대 비약적 경제 발전을 이룬 것도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동유럽 남미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였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이나 한국인들이 근면합니다. 그리고 이 머리와 직결된 게 이제 바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대인과 한국인은 모두 교육이라면 광적인 교육열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보기에는 광적이에요. 강남에 학원 보면 아주 내가 이게 우리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물어봤더니 왜 이사 왔냐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집이 동부 이천동에 좋은 게 있는데 학군이 좋아서 이사를 왔대요. 내가 사는 게 이제 이 고속터미널 있는 그 동네예요. 거기 뭐 학군이 좋은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애도 하나밖에 없고 외국에서 있기 때문에 학군이라는 걸 평생 나는 생각을 안 했고 그냥 우연하게 거기 살게 되고 공기가 나빠서 이제 이사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 전부 학원 가는 거예요. 강남역에 있는 그 학원들 가느라고. 하나 우선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고. 지금 뉴욕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이 여름 되면 방학 되면 한국에 온답니다. 와가지고 강남에 있는 SAT 학원을 다닌대요. 그거 왜 다니냐? 미국서 배우는 거는 원칙적으로 굉장히 잘 가르치긴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대. 그러니까 강남에 SAT 학원을 다녀서 미국 가서 시험을 치면 점수가 안 나온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시험을 치는 요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학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참교육이 아니죠.
경제적인 교육만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이나 유대인 모두 여성의 주도적인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건 내가 반복해서 안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느껴도 나도 남자지만 상당히 굴욕적이지만 이거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 현실을 보면은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특히 내 나이 또래 된 사람들 집에 보면 할머니한테 꼼짝을 못 합니다. 아주머니들한테. 젊었을 때는 호탕하게 뭐 소리 지르고 무슨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뭐 그러던 게 이제는 보면 뭐 이 얘기를 하면 기가 죽어가지고 답도 못하고 그래. 이게 실질적으로 여성이 그만큼 남성들보다 능력이 있다는 게 여기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여성이 쥐고 있는 권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교육권하고 가정경제권을 갖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면 남자는 시체입니다. 이거 아무 쓸데가 없어. 그래서 돈 벌어다 주는 기계나 발언권이 없어요. 요새 집안에서 아버지가 얘기하면 애들이 피피거려요. 듣지도 않는다고. 하다 모든 유권적인 해석은 다 어머니가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인데 그 유대인이가 똑같습니다. 이게 좀 공통점이에요. 차이점 이거 참 내가 결론 부분에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선 이게 원칙적인 이념적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공의 개념입니다. 시간하고 공간. 이게 우리는 아마 신토불이라는 게 그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유난히 한국인은 공간에 집착을 해요. 집, 토지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바깥으로 나가게 안 된다고. 자기네 그 재산권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공 개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은 오랜 동안 유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우리 같은 이 공간이 아니고 기회하고 시간입니다. 기회. Time and opportunity. 요거예요. 이게 아주 커다란 차이입니다. 이게 국제화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이 지금 보면은 이중 삼중 국적 이거 문제가 안 돼요. 법으로도 이스라엘은 삼중 국적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국적은 의미가 없어요. 시간하고 기회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하고 기회를 이용한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시간차를 이용해서 가장 소득을 얻는 게 뭡니까? 주식, 펀드 이런 소위 재테크입니다. 이게 유대인이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회는 뭐예요?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성공한 게 기회를 한 번 잡은 걸 놓치지 않고 그걸 잡은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 교육의 차이점, 이건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은 이 교육에 대한 교육 열정은 같은데 교육 내용에서 우리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그걸 내가 힘줘서 여러분들께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 소위 선진화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 교육열 그대로 갖고 있는데 어째서 그게 안 됐냐 이거죠. 노벨상도 안 나오고 국제적인 석학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는 뭐 그 MIT에 있던 그 서남표 박사 불러다가 카이스트 총장 시키고 그 서남표 박사는 미국에서도 알아주는 기계공학의 아주 대가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MIT 명예교수가 끝나서 노는 걸 한국에서 이제 모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끄럽긴 했는데 자리를 잡아놨다고 벌써. 그러니까 거기 있던 토종 교수들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배가 아프니까 자꾸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연임이 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교육을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공계 기초학문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런 그 서남표 아니더라도 그 전 세계에 있는 사람 중에 뭐 미국인이 됐든 뭐 그 사람이 카나다 국적을 갖든 그거 데려다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기초학문의 틀을 잡아야 돼요. 그걸 무슨 미국 국적이니 뭐니 이게 지금 뭐 정부에서 내가 알기는 내가 엊그저께 외국 후배를 만났더니 그 이 이중국적 그거 인정하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데 국민들이 좀 일부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뭐냐 그랬더니 그게 군대 문제더라고 그게. 그 우리는 그 군대라는 게 그 편린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국민 정서에 그것만 건드리면 뭐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봐도 이제는 이중국적을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프랑스나 유럽 국가들은 대개 삼중국적을 인정을 해요. 그만큼 이제 국제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럽 국가는 대개 EU에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가 의미가 이제 완전히 국경도 개방하고 그러니까 없는데 우리는 아직도 한반도에 무슨 이 민족주의적 개념이 많기 때문에 이게 빨리 허용이 안 되고 거기에다 국민 정서상 이 이중국적, 삼중국적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병역 기피가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거나 우리도 이런 형태로 해서 인재를 자꾸 불러다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차이점 중에 이제 아까 얘기한 세계화 경험, 이것도 이제 커다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 유대인은 우리에 비해서 논리적입니다. 그리고 이지적이에요. 우리는 좀 감성이 앞선 그런 성격인데 한국 사람들이 유럽으로 말하면 이제 라틴계 민족, 특히 이탈리아나 혹은 아일랜드 민족하고 기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기보단 상당히 이 감성적이고 격정적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분입니다. 기분. 우리가 이 기분 갖고 1970년대, 80년대에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했어요. 지금 기분 있는 나라 별로 없습니다. 다 지금 기분이 처져 있어요. 다른 선진국 그거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입니다. 정말. 유럽에 있는 선진국들은. 근데 그 기분은 좋은데 뭐가 있냐면 이 기분만 부리면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사실 그래요. 나부터도 논리적인 사람 만나면 참 피곤합니다. 근데 논리적인 게 강점이 뭐가 있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논리적인 사람을 만나면은 기분에 근거를 하면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오판으로 인한 낭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진국 가는 데는 필요한 겁니다. 근데 논리적인 사람 만나면 우리가 기분이 나쁜 건 사실인데 뭐 깐족거리고 이거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이러냐 그러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가 선진화할 때는. 그러니까 기질적으로 좀 차이.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우리하고 유대인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자선이나 기부의 전통이 없어요. 자선, charity, 자선, 그다음에 기부, fundraising. 이거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아마 오랜 동안 어렵게 살다 보니까 남을 이렇게 도와주는 걸 못했다는 그런 점도 있겠죠. 그러나 이 기부라는 거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좋은 일에 물질적인 기여를 통해 가지고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이 커뮤니티의 의식을 다지는 거죠. 그다음에 같은 공동체 내에서 상부상조해서 화합을 한다는 이건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장려를 하고 미덕으로 해요. 한국 사람이 인색하지는 않습니다. 쓸데있는 없는 일에 돈 잘 던집니다. 술값 서로 내겠다고 아우성치고 밥값 서로 내겠다고 아우성치고 그다음에 뭐 이상한 데 돈을 아주 쾅쾅 질러요. 그런데 보면 기부 문화는 없어요. 이런 거 돈 거들하면 안 내. 적십자 회비 갖고 뭐 때문에 내려고. 내면 횡령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뭐 때문에 거기다 갖다 하냐. 이거. 근데 그게요.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들이 미국에서 살다 보면 미국에는 펀드레이즈라는 게 있어요. 모금, 기금 모금. 이거에 돈 제일 많이 내는 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유대인은 돈만 하는 구두쇠라고 그러는데 그 돈을 왜 내겠습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그래서 자자손손 대대로 영향력을 견지하는 데 그 필요한.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그런 걸 할 때가 됐죠. 그래서 내가 요새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너희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저 개발도상국 원조 그걸 이제 영어로 ODA라고 그러는데 Official Development Aids Assistant라고 그래가지고 ODA 비율이 우리가 꼴찌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뭐 세계 경제 13이라고 맨날 자랑하고 G20 회담 저 회의 유치했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도 외국인 도와주니까 저게 개발도상국 도와주는 건 꼴찌야. 이게 뭐냐 이게.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런 것도 여기 기부 문화하고 이제 같이 볼 수가 있죠. 이 기부라는 거는 국제사회에 내가 이 활동을 하고 또 외교관을 지내면서 보니까 이 대외 원조 많이 한 외교관들 그 나라가 발언권이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전통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토요일 날 여러분들 각자 재미난 일정이 많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제 이 강연을 들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표시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강연이라기보다는 여러분하고 거의 대화하는 식의 형태로 내가 얘기를 끌어나갔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사실은 유대인 문제라는 거는 굉장히 무거운 소재입니다. 이걸 어떻게 쉽게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할 수 있느냐가 내 숙제였는데 여러분들의 이 눈이나 이런 이 표정을 볼 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을 하고 이것으로 이제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